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오후 김정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자락 위로 햇빛 한 줄기가 비쳤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속까지 스며들진 않았습니다. 아직 방 안에는 남편의 향수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다 마시지 못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찻잔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벗어걸고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은 잘 챙기셔야 해요.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김정자는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며칠 후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은 서류를 꺼내놓으며 남편분께서 남기신 보험금은 총 10억 원입니다. 수령인은 김정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 모은 마지막 신뢰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준호야, 내가 가장이 되어라. 그 뜻대로 제가 어머니 옆을 지킬게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낯선 거리감을 남겼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수는 뒤쪽에서 그 장면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형의 눈빛에서 미묘한 욕심의 기운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남편의 낡은 지갑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진심을 남겨라. 남편의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을 틈도 없이 준호는 다음 날 새벽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가족의 기반을 더 크게 세우고 싶어요. 잠시만 통장을 제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정자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다 남편의 말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 너를 믿는다는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도장을 조용히 건넸고 준호는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집안에서 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루 위엔 남편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향초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잘한 걸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아들의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정자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뜨길 기다리며 그저 화면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했죠. 식탁 위엔 늘 식지 않은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아들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은 점점 익숙한 소리가 되어갔습니다. 사업이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바로 찾아뵙겠어요. 한 달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였습니다.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정자는 그 한 줄에 매달리듯 매일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장마저 낯선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둘째 박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형이 쓴 계좌를 좀 확인해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보험금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정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워지며 의자에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선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순간 김정자의 손에서 컵이 떨어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빛이 반사되어 방 안이 잠시 번쩍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금세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끊기는 듯한 고요함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형을 찾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정자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간호사의 말이 들렸고 민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녀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벌 받는 건가요? 창밖엔 비가 그치고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진심을 지켜라. 그 한 문장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후 김정자는 지팡이를 짚고 준호가 투자했다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적은 종이를 꼭 쥐고 찾아간 곳엔 폐업이라는 붉은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 안에는 먼지 낀 의자와 찢어진 포스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유리창을 문질렀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건물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거기요? 한 달 전부터 잠적했어요. 피해자들 많아요. 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벽에 기대선 그녀는 입술을 떨며 겨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남편의 서류 봉투를 꺼내 한 장 한 장 확인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속의 서명, 분명 남편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필체는 조금 더 뻣뻣했고 글자의 간격이 어색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준호가 가져간 통장과 도장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지인 박노인이었습니다. 정자 씨, 나 준호 일 때문에 왔소. 그 애가 남편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서류를 썼다고 들었소. 그 말에 정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노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흔들린 모양이요. 돈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던 거겠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봉투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남편의 손길이라도 남아있는 듯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장의 붉은 잉크 자국이 마치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진심을 지켜라. 그 한 줄이 심장을 찌르듯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선영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준호 씨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정자는 고개를 젓고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아이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들한테 사기당했다더라는 소문이 마을을 돌기 시작했죠.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서서히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며 작은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바로 잡아야겠어요. 그날 새벽 창문 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잠들지 않은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그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형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방 도시를 돌며 발로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산의 낡은 여관 앞에서 준호의 이름이 적힌 투숙 명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복도를 따라 들어간 방 안에는 술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술병을 붙잡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민수를 본 그는 피식 웃으며 올 줄 알았어. 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리대 문서와 불법 투자 계약서가 뒤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찢긴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며 참았던 분노를 삼켰습니다. 형, 이게 다 뭐야? 아버지 이름으로 위조까지 했다고? 준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술병이 들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후회와 오기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끝에는 이상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형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호,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준호는 몸을 숨기려다 넘어졌습니다. 민수는 형을 감싸며 몸싸움을 벌였고 의자가 부서지며 벽이 흔들렸습니다. 여관 주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도망치고 남은 방 안에는 깨진 병, 조각과 숨가쁜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이 끝나자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어머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려오는 건 형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민수의 몸이 들것에 실려 들어오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김정자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꼭 쥔 채 그녀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뒤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정자는 단정히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준호의 불법 거래 서류와 위조된 서명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건 사기와 명의위조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어도 진실은 밝혀야겠어요. 그 말에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고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웃과 기자들,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김정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의 차림으로 들어왔고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위조 서류와 보험금 인출 내역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화면에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비춰지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 안의 서명은 분명 정자가 평생 보아온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호의 변호인은 심리적 압박과 가족의 기대가 그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가족의 신뢰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정자는 재판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는 굳건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피고 박준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말에 정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를 꺼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자 씨, 아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요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겨울 햇살이 얼굴을 스쳤고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회색 하늘 아래서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젠 진심으로 끝낼 때예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뒷모습을 돌렸습니다. 그 발걸음 뒤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정자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기차역에 내리자 바람에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고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언덕 위에 오래된 초가였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면 들꽃이 피어 있고 마당 한켠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호미를 들고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촉감이 낯설었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도시에서 망하고 내려왔다더라. 아들 일로 고생했대. 그런 말들이 등 뒤로 들려왔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상추가 참 잘 자라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흙이 고마워서 그래요. 어느 날 이선영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낡은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아이가 많이 컸죠? 정자는 놀란 듯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리 들어와요. 아이의 손을 잡은 그녀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차를 올리고 두 여자는 오랜 시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교도소에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편지도 몇 통 썼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아이를 용서하기엔 제 마음이 덜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일며 들꽃이 흔들렸고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남겨라. 짧은 한 줄이었지만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는 나도 조금은 평안해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살며시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자는 여전히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젠 밭농사에도 익숙해져 새벽마다 물을 주고 저녁엔 들기를 거닐었습니다.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정자 씨, 편지 왔어요. 교도소에서요. 정자는 잠시 멈칫하며 손끝이 굳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기 전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곳곳에 묻은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엄마, 매일 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지만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깨달았구나.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긴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선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온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가 저한테도 보냈어요.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대요. 정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거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후 정자는 마을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며 젊은 부부들에게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보다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자 어르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용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황금빛 들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렸고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날처럼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시골 마을을 감쌌습니다. 김정자는 아침 햇살 아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새싹이 고개를 들었고 흙 위로 맑은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새가 지붕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고 고요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삽을 내려두고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그러나 어딘가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였습니다. 정자는 놀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둘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크진 않지만 어머니 밭에 필요한 거 사세요. 정자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이면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길었지만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밭일 도와. 오늘은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한마디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함께 흙을 뒤집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들판엔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네요. 해가 저물 무렵 집안엔 따뜻한 국과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졌고 들판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결국 이 아이들 곁에 돌아왔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을빛이 그 눈물 위에 비치며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문을 흔들었고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남는 인생이 진짜 부자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